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기 때문일까요? 이번엔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 배당금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다양한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관세 수입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관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겁니까? 하도 비판이 커서 이걸 달래려고 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용도가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월 관세 수입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4배가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전체로 따지면 한 200조 원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배당, 이 관세 수입을 배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 의회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법안 발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1인당 최소 $600 정도의 어떠한 배당금을 주는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다. 그리고 공화당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화당 철학과 안 맞는 측면이 있고 과다한 세금은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물가 상승이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관세가 제대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특히나 옷이라든지 신발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고관세 국가들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옷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좀 잠재우는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을 세게 주고 나서 약을 조금 주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이게 아마 계산의 문제기도 하고 이제 철학의 문제기도 하고 이게 뭐 투자 관점 전반적인 이야기의 문제기도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관세 올린 것에 대한 또 부담이 있고 이것이 물가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 중심의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중국산, 뭐 인도네시아산, 뭐 베트남산 이런 쪽들이 고관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뭐 맞춤형 정책 혹은 맞춤형 플레이, 언론 플레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또 인도를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시한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와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도하고 미국 협상이 잘 안 된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밀착이 돼 있다. 특히 인도가 러시아 원유 같은 것들을 수입함으로써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전쟁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때문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역시 지금 무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수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농산물 분야거든요. 농산물 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사과를 수입한다 만다. 그러니까 인도 역시 농산물이 중요한 국가고 이 농산물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갈등이 흔히 말 갈등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극이 좁혀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10월까지 연장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인도 정상이 만나는 것이 10월에 쿼드 회의에서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연장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인도가 결국은 흔히 말해 미국에서 열어야 되는 것들, 특히 이 농산물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안에 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나 의견들이 많다. 그래서 10월까지 뭐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8월에 흔히 말해서 이 높은 관세를 받고 이런 것이 10월에나 가야 해소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국제관계가 트럼프 재집권 6개월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나라만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첫 산을 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제 김정관 장관이 재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자동차라든지 철강 관세를 제대로 완화하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랑 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한국의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게 된다라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동일하게 좀 우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예. 철강 분야는 모든 섹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제외된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품목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겠다. 향후 이제 반도체 관세라든지 바이오 분야 관세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한미 무역,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FTA가 있기 때문에 2.5%포인트를 더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모든 기준이 무역 적자 기준이고 무역 적자 기준이라고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결국 15%를 맞췄는데 한국만 또 우대하는 거 역시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는 만큼 또 압박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농산물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루스 소셜에 그러니까 자기 SNS에 이번에 협상이 잘 진행됐을 때 농산물 분야를 명확하게 언급했거든요. 이쪽을 예, 예. 개방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해석이 어디까지 가느냐. 쌀시장 개방일 것이냐 아니면 사과라든지 감자라든지 기존의 어떤 방역에 의해서 막았던 어떠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개방일 것이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 그러니까 구글의 뭐 정밀지도 예. 반출을 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빅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을 막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방위비 얘기도 협상하자마자 또 나왔거든요. 방위비에 네. 대해서 얼마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3,50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구성을 한국에서는 지금 정책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보증이나 흔히 말하는 금리에 대한 할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대출 형태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이익 분배를 90% 하겠다라는 의미는 약간 지분 투자의 의미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어서 요 3,500억 달러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끔 제도를 짜느냐, 한국 측에 유리하게끔 제도를 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유리하다는 거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고 재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규모, 그다음에 이 흔히 말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굉장히 구체화해야 된다. 지금은 선언적으로 됐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충격이 오고 있는데요. 빨리 이런 부분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내부적인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업종별로는 압도적인 1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매출이 한 2%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압도적으로 는 데는 안경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경원이 특히나 이제 안경을 바꾸셔야 될 타이밍에 네. 있는 분들이 이 흔히 말해서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써가지고 안경을 많이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패션 의류업이라든지 요리, 뭐 학원, 뭐 피자 같은 음식점이라든지 네. 흔히 말하는 자파류에 굉장히 많이 소비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쓰던 품목들 늘 쓰고 싶었는데 못 샀던 품목들에 대해서 조금 소비 지출이 몰려가는 것 같고 특히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어떤 소비 쿠폰의 효과가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활기가 좀 침체됐던 골목 상권까지도 이어질지가 지켜볼 만한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소비 쿠폰이 가장 원하는 목표는 흔히 말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시장과 같은 굉장히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통시장과 같이 이제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음식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패션 의류 쪽으로
몰리다 보면은 어떻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지만 이 정책 방향의 흐름이 반대쪽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더 어려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집중되다 보면은 정책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이 편향적으로 간다라는 계속 이제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뭐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책의 목표 자체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재정이 지출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방향 자체는 꼭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아마 해석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향성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정말 마중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효과로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2차 소비 쿠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소비 쿠폰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재정 부담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효과에 대해서 단기적인 것들을 계속 주면서 생명 연장만 예, 시켜주는 예.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마중물이 된다는 얘기는 이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예. 이것들을 과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15만 원씩 혹은 뭐 15만 45만 원 더 주는 이게 50만 원 이상도 주긴 하지만 요걸로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논의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이 분명히 재정에 대한 부담을 또 주는 거기 예, 예. 때문에 이거 재정을 부담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경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킨 게 바람직하지만 매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떤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을 보냈던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에 나섰는데 이게 영향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의 어떤 태도. 결국은 이제 정부가 주가를 부양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자산에서 주식 자산으로 자산을 크게 옮기겠다라는 큰 포부를 밝혔는데 이번에 세제 개혁안 같은 것들, 양도세라든지 분리과세 개혁안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막는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4% 가량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양도세에 대한 어떤 평가도, 그러니까 양도세의 어떤 지금은 뭐 10억 이상 가진 사람의 10억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여당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세제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생각한다라는 의견 역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것들은 정부와 어떤 정부의 의지와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직 이 실적으로 실현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이게 또 눈길을 끄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데 상법 2차 개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반하는 측면이 있다. 경영의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 선임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안이긴 한데 사실 이게 강제화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미국도 강제화를 하는 주들 몇 주 있었다가 이제 점차 줄여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들은 다들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권장하기도 하고 기업 상황상 기업의 사정에 맞게끔 하라는 제도긴 한데 이걸 강제로 하는 데는 굉장히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랑은 거리가 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랑 거리가 있고 약간의 강제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긴 하는데 강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양상들이 왜냐하면 회사의 사정들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률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들이지만 인데 이런 것들 집중투표제가 잘못되면은 사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게 좀 보통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란 것이 사실은 기업의 경영에
최상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네. 여기서 리스크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경영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소액주주권 강화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경영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기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어떤 배당을 늘려라라는 정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배당이란 것은 아무래도 이미 기업들이 가진 현금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슈인데 이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들은 경영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강제로 한다는 것은 기업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큰 이런 제도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계의 우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지금 정부 주도 사업 중에 국가대표 AI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5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을 보니까 네이버는 이제 선정이 됐고 카카오가 제외됐더라고요. 이게 좀 기업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국가대표 만들기를 할 때 각자의 좀 특색 있는 것들을 좀 원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원래 10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5개로 줄인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라든지 네이버는 흔히 말해 풀스택에 관한 영향을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뭡니까? 풀스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부터 대형 언어 모형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영향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 같고 갖고 있다. 예,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각자 특색이 있는 어떻게 보면 AI를 개발하겠다라는 이 논의가 많이 나왔고 네. 그러한 물론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자라면 AI 기술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 약간의 차별화를 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흔히 말하는 AI 생태계 육성에 보다 바람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들이 아니냐라고 뭐 해석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 시장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AI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